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라는 책입니다. 이본 시나드가 지었고 이영래 씨가 옮겼으며 라이팅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미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나눠서 방송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파타고니아의 성공한 경영 철학 중에서 환경 철학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생소하신 분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설립자이자 전설적인 등반가, 그리고 서퍼, 무엇보다 환경운동가인 지은이 이 책의 저자인 이본 슈나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 환경 철학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책은 직접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걸 늘 권유드리고요. 스튜디오 업나잇이 그 독서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경 철학 들어가는데요. 유한한 지구 위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일 것이다. 케네스 볼딩.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한한 지구 위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발췌독 들어갑니다. 나는 자연계의 운명에 대해 극히 비관적이다. 평생에 걸쳐 지구상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분야의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대부분 역시 비관적인 입장이다. 그들은 우리가 인류와 다른 종들의 극히 가속화된 멸종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임박해오는 불행한 결말에 대비해 무슨 일이든 할 의지를 사회 어디에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나 낙관주의자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고 이본 신하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행동이 우울한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직접적인 행동은 파타고니아 환경 철학의 기반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와 기업들이 환경 위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악이 승리한다. 나는 정부가 옳은 일을 하려면 모든 계획의 전제를 사회가 100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데 두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로커의 인디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7세대 앞에 미래를 본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오래된 숲을 개벌하거나 20년 뒤에 토사로 막힐 댐을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부라면 인구의 증가는 곧 소비자의 증가라는 계산을 근거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국민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장기적인 계획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는다면 파타고니아 역시 따라야 한다. 책임의식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할 때를 떠올린다. 나는 농부들이 논에 분뇨를 거름으로 뿌리는 것을 보았다. 3,000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이었다. 이본 시나드는 한국에 주한 미군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산을 직접 등반하기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방송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접근법을 미국 중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 기업식 농업과 비교해보라. 30리터의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60리터의 표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지하수를 보충되는 것보다 25% 빠른 속도로 퍼올리는 관행을 말이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농부들이 토지를 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행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와 다른 야생 동식물의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하는 책임을 왜 농부, 어부, 산림 감독관에게만 지워야 할까? 18세기 유럽인들에 의해 식민지가 되기 전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던 연어잡이 문화는 지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좋은 예이다.
연어는 매년 강으로 올라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연어를 잡았다. 나머지는 알을 낳아 장래에 더 많은 연어를 생산하도록 놓아주었다. 삼림 역시 가까운 곳을 적절한 규모로 선택해 사용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다. 디젤 엔진을 단 대형 보트로 바다를 돌아다니며 어린 물고기나 은연어, 무지개 송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는 현대의 연어잡이 관행과 비교해보라. 경제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땅은 제한적인 방목 이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지구상에 있는 땅의 90%가 이런 토지를 갖고 있다. 우리 정원의 흙은 밀도가 높은 무거운 진흙이다. 진흙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선은 흙을 2번 뒤집어 주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산머리가 2번이나 부러졌다. 해변에서 모래를, 근처의 버섯 농장에서 버섯 퇴비를, 진흙이 뭉치지 않도록 석고를 가져와야 했다. 땅이 강한 알칼리성이라 황을 추가해야 했다. 또한 질소가 부족해서 닭, 라마, 암소의 거름, 파타고니아 카페테리아에서 나온 해초와 야채 부스러기로 만든 퇴비, 집 주방에 지렁이 퇴비 시스템에서 나온 퇴비를 뿌렸다. 질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복 작물, 비료나 토양 보호용으로 밭에 심어두는 작물, 그것으로 클로버와 잠두를 심어야 했다. 몇 년 동안 애쓴 끝에 마침내 매년 양질의 퇴비만 주면 되는 좋은 땅을 갖게 되었다. 몇 년 동안이나 애를 썼네요. 하지만 그 땅이 우리의 유일한 식량 공급원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굶주렸을 것이다. 외부의 것들을 동원해 이렇게 개량해 놓은 작은 5병짜리 정원은 유기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었다. 자연 그대로의 표토에 지렁이, 50억 박테리아, 2천만 균류, 100만의 원생 생물이 있지만 내 땅에는 이런 생물들이 부족했다. 이 모든 유기체들은 건강한 새 토양을 만들고 질소를 생성하고 기반암에서 인간의 건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방출하는데 꼭 필요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쓰는 물을 정원에 댄 것이 토양의 미생물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호스에 맞는 필터를 구입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빗물을 주려고 그렇게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석유에 의존하는 현대적 기업식 농업의 소위 녹색혁명은 전혀 지속 가능성이 없다. 내 정원에는 어떤 유형의 유독 화학 물질이나 인공 비료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식물이 건강했고 질병과 곤충에 대한 자연 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물을 번갈아 심었고 다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작물을 함께 심었다. 따라서 한 가지 작물만 심었을 때 생기는 곤충과 질병의 피해도 없었다. 집 지붕 처마에는 100마리 정도의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천연의 공군 앞에서 어떤 날벌레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은 자연계 생물들에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의 특성들을 좋은 비즈니스 관행으로 옮길 방법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그 시스템의 일부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포용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자연 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시간이 남거나 일과를 마치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이다. 가구 공방이거나 포도주 양조장이었거나 건설업자였더라도 우리는 같은 환경 철학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은 지구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파타고니아의 다른 철학들은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에 성공과 실패로부터 발전해서 그 대부분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면에서는 회사 내부에서의 경험이 밖으로 자라나온 것이다. 하지만 환경 철학은 그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회사 밖의 자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적 환경 위기의 규모가 우리로 하여금 파타고니아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이와 전기를 덜 사용하고 재활용 소재로 옷을 만들 뿐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자연계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타고니아처럼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생산적인 회사는 건강한 자연과 비교할 수 있다. 둘 모두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기 위해서 함께 기능해야 한다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의 공기를 과도한 이산화탄소로 채우고 그것이 세계적 온난화를 유발한다면 대양, 숲, 초원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파타고니아의 한 부서를 극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혼란이 될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사업가라면 회사의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계 부서를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개조하고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환경 훼손은 스스로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되는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작동되는 자연계에 단기적인 사업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사업 전략에는 자연의 회복력도 버텨내지 못한다. 우리는 균형을 깨뜨리고 사막을 만들고 있다. 어느 시점엔가는 지구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런 영향을 줄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우리는 진짜 황무지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이미 세계는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피레네 산맥이 야생이다. 뉴욕 빈민가에 사는 아이에게는 어린 시절 내게 버뱅크의 그리피스 공원이 그랬던 것처럼 센트럴 파크가 전원이다. 네, 성수동의 서울숲과 연남동의 연트럴 파크가 생각이 납니다.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야생처럼 보이는 그 광대한 토지가 사실은 과도한 방목이 이루어진 목장이라는 것을 잊는다. 숲으로 뒤덮여 있던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에는 오래전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종들이 한때 가득했다. 미국 본토에서 길거리나 주거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는 와이오밍의 스네이크강 상류이다. 그래봐야 40km 떨어져 있을 뿐이다. 야생을 문명으로부터 적어도 하루는 꼬박 걸어야 닿는 곳이라고 정의한다면 북아메리카에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제외하고 진짜 야생은 없다. 자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 지역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을 보호해서 기준으로 삼고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자연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길 의도하는지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여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본보기이다. 생태 경제학자 로버트 콘스탄자는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가치를 누락시키면서 오랫동안 장부를 조작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를 유지할 때와 개발할 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했다. 태국의 야생 맹그로브와 카메룬의 토착 열대우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의 경제 수익을, 이 지역을 각각 새우 양식장과 고무 재배원으로 바꾸는 것의 순편익과 비교했다. 그들은 기후조절, 토양 형성, 영양소 순환, 야생에서 얻는 연료, 식량, 섬유, 의약품을 고려할 때 온전한 자연이 주는 경제 수익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00대 1로 개발의 이익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식지 보호에 책정된 연간 65억 달러의 경비를 인근 황무지의 야생보호구역을 만들기에 충분한 450달러로 늘릴 때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도 제기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이 경제에 돌려주는 선물이 440조에서 5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파타고니아의 환경보호 노력은 1970년대에 서핑 포인트의 파괴를 막으려는 시도와 요세미티 암벽의 훼손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클린 클라이밍과 쉽게 버려지지 않을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저자인 이본 시나드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것이 피톤이었습니다. 암벽 등반할 때 필요한 제품인데요. 그 피톤이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피톤 대신에 바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초코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환경의 피해를 바로잡고 대비하는 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조직의 미션은 우리는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통해 이러한 진화를 반영하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라는 결의로 끝맺는다. 강령의 마지막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환경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구, 우리 안식처를 구하는 일에 다른 기업들도 끌어들여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철학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스스로의 행동을 정화한다. 세 번째, 속죄한다. 네 번째, 시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다섯 번째, 선을 행한다. 여섯 번째,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 책이 꽤 두껍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부분이 이 바로 환경 철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학의 요소 6가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발전합니다. 좋은 책은 구입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스튜디오 업나잇이 여러분의 그 독서에 도움이 되도록 더 좋은 책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음을 하는 동안 갑자기 비가 세게 내려서 녹음 상태가 빗소리가 함께 녹음이 돼서 좀 깨끗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